안녕하세요. 오늘은 11번째 강의 어드밴스드 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로부터 발전된 다양한 겐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겐의 두 주요 요소인 분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생성자 제너레이터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CNN을 사용하며 기존의 분류기와 유사한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CNN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운샘플링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깊어지며 계층이 많아질수록 피처맵의 채널 수는 증가하고 맵의 높이와 너비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32x 32x 3의 이미지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점점 더 작은 크기로 축소됩니다. 채널 수는 64, 128, 256 등으로 증가합니다. 추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링은 정보를 추격하는 데 사용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고 속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너레이터는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한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벡터는 매우 작은 크기, 예를 들면 1x1x 레이턴트 사이즈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해상도가 증가하며 최종적으로는 높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3 크기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다운샘플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CNN 사용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CNN이란 특별한 변형 없이 기본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CNN을 의미합니다. 이 CNN은 다운샘플링이나 추가적인 액티베이션 맵 처리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스트라이드가 만약 1보다 큰 경우 필터가 이미지를 가로지를 때 더 큰 간격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출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다운샘플링 이외에도 CNN은 입력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활성화 맵의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하여 추가적인 처리, 예를 들면 여러 층의 합성곡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활성화 맵을 필터로 처리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이 네 가지 단어들을 소개하면서 다운샘플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파란색 격자로 표시된 부분이 로얼 액티베이션 맵입니다. 이 격자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활성화 맵을 나타내며 해상도가 더 낮고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나 피처 맵을 의미합니다. 이 위쪽 초록색 격자는 Higher Activation 맵입니다. 이 격자는 필터를 적용한 후에 출력 액티베이션 맵을 나타냅니다. 로얼 액티베이션 맵에서 얻은 정보를 필터를 통해 반환한 결과물로 보통은 더 높은 해상도나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 맵입니다. 아래쪽 파란색 격자에서 이 어두운 부분은 Shaded Area Below입니다. 이 부분은 필터가 로얼 액티베이션 맵에서 적용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필터는 이 영역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며 새로운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위쪽 초록색 격자의 어두운 부분은 Shaded Area Above입니다. 이 부분은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반영된 영역을 나타냅니다. 로얼 액티베이션 맵에서 이제 필터를 통해 여기에서 얻은 정보가 이 영역으로 전달되게 되면서 이제 Higher Activation 맵에서 새로운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각 부분이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시면 다운샘플링과 필터 연산이 CNN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Nearest Neighbor 방법을 사용한 업샘플링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운샘플링은 이미지를 축소시켰다면 업샘플링은 이미지를 확장시킵니다. 예전 수업에서 업샘플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4주차 강의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earest Neighbor 샘플링은 가장 간단한 업샘플링 방법 중 하나로 주변에 가까운 픽셀 값을 복사하여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지만 결과로 얻어진 이미지가 다소 흐릿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합성곱 영상을 적용하여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Nearest Neighbor 샘플링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2x2의 이 크기의 작은 입력 행렬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행렬의 각 값은 픽셀 값을 의미합니다. 이 인풋 행렬이 4x4 행렬의 값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각 입력 픽셀은 Nearest Neighbor 방법을 통하여 주변 픽셀로 확장되어 각 값이 복사됩니다. 이제 각 값이 복사되면서 새로운 행렬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4x4의 아웃풋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한 업샘플링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은 입력 이미지의 픽셀 사이에 새 픽셀을 생성하기 위해 선형 보관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Nearest Neighbor 방법에 비해 더 부드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earest Neighbor 방법은 한 픽셀에 대한 값을 빈 공간으로 채웠었는데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은 주변 픽셀 값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왼쪽의 작은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은 각 픽셀 사이에 공간을 추가합니다. 이 추가된 공간은 보관법을 통해 주변 픽셀 값을 기반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의 큰 이미지는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거친 후의 결과입니다. 원래 픽셀 사이에 추가된 픽셀들은 평균값으로 채워지며 이로 인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방법을 사용한 업샘플링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디컨볼루션 방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며 작은 입력을 더 큰 출력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트라이드 1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이 출력 이미지에서 동일한 위치에 대응됩니다. 이때 필터는 입력 이미지의 각 위치에 적용되며 충분한 패딩을 사용하여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입력보다 더 커지도록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필터가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해 한 칸씩 이동하며 디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력 이미지의 크기는 입력 이미지보다 약간 커지고 그리고 각 픽셀이 대응되는 위치에 복사됩니다. 스트라이드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필터가 입력 이미지에서 더 큰 간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각 픽셀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이 생기며 그 공간은 일반적으로 0으로 채워지거나 패딩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필터가 입력 이미지의 픽셀 사이에 간격을 두고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더 크게 확장됩니다.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로 예를 들면 필터가 입력의 각 픽셀에 대해 2칸씩 이동하며 각 픽셀이 2배로 확장된 영역에 복사됩니다. 또한 그 사이에는 추가적인 패딩이 적용되어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겐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컨디셔널 겐에 라벨 및 벡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겐은 특정 라벨이나 조건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구분하는 겐의 변형입니다. 첫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의 라벨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의 라벨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벨 벡터는 피처 맵으로 변환됩니다. 이때 각 벡터는 높이와 너비가 1인 피처 맵으로 처리되며 채널 수는 레이턴트 디멘션으로 해당됩니다. 이 특징 맵은 입력 이미지와 결합되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당 이미지가 실제인지 생성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라벨 벡터는 업샘플링을 통해 이미지 크기로 확대되며 이 과정에서 채널 차원에서 실제 이미지와 결합됩니다.
이를 통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라벨에 따라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너레이터의 라벨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라벨과 잠재 벡터를 결합한 후 업샘플링 및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수행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라벨과 잠재 벡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타일 겐이라는 특정 유형의 겐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겐은 이미지 생성 시 스타일과 텍스처를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스타일 겐에서 잠재 벡터는 네트워크의 모든 합성곡 레이어에서 사용되기 전에 복잡하게 사전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잠재 벡터를 더욱 복잡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잠재 벡터는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각 합성곡 및 업샘플링 단계가 이 잠재 벡터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일 겐은 각 합성곡, 업샘플링 레이어가 잠재 벡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잠재 벡터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스타일 겐은 더 나은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텍스처는 기본 패턴의 랜덤한 변형이며 모델이 충분히 다양한 랜덤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훈련 중에 텍스처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랜덤 변수에 접근이 제한될 경우 머리카락과 같은 텍스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오른쪽에서 머리카락 텍스처가 부족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스타일과 텍스처의 복잡성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 A 이미지에서는 B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스타일과 텍스처가 훨씬 더 복잡하게 표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머리카락과 질감이 좀 더 섬세하게 생성되었고 실제 머리카락과 유사한 복잡한 텍스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이미지에서는 스타일과 텍스처의 표현이 비교적 덜 복잡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머리카락의 질감이 좀 단순하고 세부적인 텍스처가 부족하여 이미지가 조금 더 매끄럽고 단순하게 보이게 됩니다. 특히 머리카락 부분에서 텍스처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 실제 머리카락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모델이 충분한 스타일 정보나 텍스처를 생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차이는 스타일 겐에서 잠재 벡터가 더욱 세밀하게 사전 처리되고 각 합성곡 층에서는 복잡한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이 활용된 결과입니다. A 이미지는 따라서 B 이미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는 스타일 겐의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D 이미지에서는 스타일 겐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 또는 적용이 불완전하게 적용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기 머리카락을 보시면 텍스처가 덜 표현되고 스타일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덜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머리카락의 디테일이 부족하여 이미지가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스타일 벡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텍스처 생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에 반면 C에서는 스타일 겐을 완전히 적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머리카락 부분을 보시면 복잡하고 좀 더 세밀한 텍스처가 표현되며 스타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이미지가 사실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스타일 겐의 스타일 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얼굴의 표정과 머리카락의 질감까지도 매우 세밀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 이미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 겐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겐은 기존의 겐 아키텍처를 개선하며 스타일 변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겐의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레이턴트 Z인 잠재 벡터가 네트워크에 먼저 입력되어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 개의 완전 연결층인 FCNN과 그리고 픽셀 정교화, 픽셀 롬층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3x3 합성곡층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 이미지 크기를 점점점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 여러 층을 거쳐서 높이 곱하기 넓이 곱하기 3 크기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서 스타일 기반의 생성기에 대한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먼저 Z 공간에 W 공간으로의 매핑이 이루어집니다. 이 매핑 네트워크는 기존의 단순한 Z 벡터를 더 복잡한 W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 W 벡터는 합성 네트워크에 입력되며 그리고 이제 각 합성곡과 업샘플링 단계에서 스타일을 이렇게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Adapted Instance Normalization ADAIN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때 각 합성곡 층에서 노이즈가 추가되어 세밀한 텍스처를 표현하게 됩니다. 스타일 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겐 생성기 아키텍처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스타일 조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겐 생성기는 단순한 잠재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일련의 합성곡과 업샘플링을 통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스타일 겐에서는 매핑 네트워크를 통하여 스타일 벡터가 생성되며 이 벡터가 합성곡 과정에 이렇게 사용되면서 스타일을 조정합니다. 스타일 겐에서 잠재 벡터를 사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타일 겐은 잠재 벡터를 단순히 사용하지 않고 이 벡터를 사전 처리하여 더 복잡한 코드로 변환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보다 다양한 스타일과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 벡터는 8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복잡한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잠재 벡터는 여러 층을 거치며 점점 더 정교한 정보로 변환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Z 공간에서 W 공간으로의 매핑이 이루어집니다. 이 W 벡터는 Z 벡터보다 더 복잡한 표현을 가지며 이는 각 합성곡 및 업샘플링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이 벡터는 스타일 겐의 스타일 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변환된 벡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스타일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신티시스 네트워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타일겐에서 사용되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ADAIN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DAIN은 Instance Normalization, 즉 특정 활성화 맵의 채널 단위로 평균과 분산을 정교화하는 방법에서 확장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스타일 벡터를 사용하여 정교화된 활성화 맵의 스케일링과 이동을 제어합니다. 일반적인 배치 정교화는 모든 샘플에 대해 동일한 정교화를 수행하지만 ADAIN은 스타일 벡터를 사용하여 각 샘플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정된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이미지의 스타일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ADAIN 블록에는 A라고 표시된 선형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스타일 벡터 W를 받아 해당 레이어에 필요한 조정값을 생성합니다. 이 조정값은 ADAIN 블록에서 사용되며 정교화된 활성화 맵을 다시 스케일링하고 이동시킵니다. 스타일 겐에서 스타일 벡터 W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벡터 W는 네트워크가 정교화된 활성화 맵을 다시 스케일링하고 재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스타일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 벡터가 이미지의 주요 스타일 요소를 제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일 겐은 네트워크가 더 나은 무작위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ADAIN 단계 이전,
피처 맵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이 노이즈 양을 조절하여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 강도 조절로 특정 지점에서 노이즈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덜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노이즈를 추가하여 더 복잡한 텍스처를 만들거나 반대로 노이즈를 줄여서 정제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과 같은 섬세한 표현을 가진 더 나은 텍스처로 퀄리티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가 복잡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단순히 이미지 생성을 넘어서 세부적인 텍스처도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네트워크가 각 단계에서 노이즈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스타일 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향상된 점은, 스타일 겐은 잠재 벡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에 스타일을 적응시킵니다. 적응형 인스턴스 정교화인 아다인을 통해 스타일의 정보가 모델의 모든 레이어에 걸쳐 전달되고 네트워크가 무작위성으로 더 나은 질감, 텍스처를 만듭니다. 그 다음,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스타일겐은 W겐과 그라데이션 페널티인 GP 또는 비포화 손실과 아론 정교화를 사용하는 겐 구조입니다. 노이즈는 처음에 하나의 채널로 시작되지만 각 레이어에 맞게 크기가 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겐2에서는 아다인을 대체하는 스킵 연결을 도입하여 더 적은 아티팩트로 더욱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어 이미지의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부터는 사이클 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겐의 핵심 아이디어는 한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들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모네 그림 형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실제 사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진을 모네 작가의 그림 형식으로 그림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클겐을 사용하면 얼룩말을 말로, 겨울을 여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세트 간의 이미지를 서로의 스타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겐은 이렇게 변환 과정으로 예술적인 스타일 변환이나 다양한 이미지 변환 작업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사이클겐의 설정은 두 개의 판별기와 두 개의 생성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얼룩말을 말로 변환하는 작업을 생각해 볼 때 두 개의 판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판별기는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얼룩말처럼 보이는지를 평가하고, 두 번째 판별기는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말처럼 보이는지를 판별합니다. 생성기의 임무는 무작위의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말 이미지를 얼룩말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판별기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판별기는 변환된 이미지가 진짜처럼 보이는지를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생성기의 역할 외에도 사이클 손실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사이클 손실은 말 이미지를 얼룩말로 변환한 후 다시 원래의 말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측정합니다. 여기에서 생성기가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가지 손실 항목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된 얼룩말과 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이는지, 두 번째는 말에서 얼룩말로 변환한 후 다시 원래의 말로 되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미지를 변환한 후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변환했을 때 처음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 이미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빅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겐에서는 큰 모델을 사용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며 더 큰 배치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잡한 작업에서 생기는 불안정성과 품질 저하를 없애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배치 크기를 늘리고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생성 작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겐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렁케이션 트릭은 우리가 보통 빅겐에서 잠재 벡터를 샘플링할 때 표준 정규 분포나 균등 분포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균등 분포는 모든 값이 다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정규 분포가 좀 더 나은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아주 낮은 확률로 샘플링된 값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값들은 모델이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더 나은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작은 트릭을 사용합니다. 테스트할 때 가끔 정규 분포의 꼬리 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들은 모델이 훈련 중에 거의 본 적이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값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값들이 나오면 그냥 다시 샘플링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포가 결론적으로 중간에 더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그 값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트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무작위 노이즈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도록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범위로 조정하면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트렁케이션 트릭을 사용하면 잠재 벡터에서 매우 가능성이 낮은 값을 얻었을 때 이를 다시 샘플링하여 분포 중간에 더 가까워질 때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잘림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작위 노이즈가 매우 작은 영역에 집중되면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다양성이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더 이상 다양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 절단 기법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델이 만약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악몽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렁케이션 트릭 방법을 사용할 때는 모델이 충분히 정교하게 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빅겐의 훈련 불안정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서 판별기를 많이 제한할수록 훈련은 안정적이지만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판별기를 약간만 제한하고 훈련 불안정성을 감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성기는 이미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델을 확장할 때는 판별기가 데이터를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빅겐 훈련에서는 안정성과 품질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겐을 발전시킨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